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여러분이 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진행할 거고요. 예, 해설지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해설지를 보면서 제가 문제를 읽어가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6번부터 보시죠. 16번. 다음은 상담자의 어떤 의무에 반하는 것인가?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특정 종교를 믿을 것을 종용합니다. 벌써부터 오타가 나 있죠. 네, 종료한다가 아니라 종용한다입니다. 상담사의 개인적 사정으로 상담 스케줄을 자주 바꾸고 내담자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안 되는 건 맞는데, 자, 어떤 의무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카테고리화 되어서 쓰여져 있는지를 묻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윤리 문제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상담 심리학 시험지를 딱 받으시면, 예, 처음 1번부터 한 5번, 6번 정도의 윤리 문제가 나오는데요. 참고로, 그, 모의고사 문제집을 제가 블로그에서 드린다고 써놨잖아요. 네, 그 모의고사에 7회 가까이, 7회의 문제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7회는 예, 오픈되어 있는 문제들이고 제 블로그에 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고 1회부터 6회까지에 있는 대여섯 개 이제 총 한 6개니까 5문제씩 한 30문제 되나요? 그 윤리 문제는 제가 출제한 겁니다. 네. 제가 윤리 규정을 놓고 출제한 거라서 혹시 거기 있는 윤리 규정에 대한 문제에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하시면 되고요. 윤리 규정은 그렇게 문제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푸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떤 부분을 헷갈려 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 윤리 규정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상담자의 어떤 의무에 반하는 것인가. 이걸 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자격관리 책임이나 전문적 능력이나 예, 보기에 나와 있는 예, 상담사의 개인적 영향력을 장악할 의무나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반대할 의무 전부 다 상담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인데 이거는 특별히 5번 예, 성실하게 임할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어긴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거는 불성실한 태도라고 보는 거겠죠. 그 다음 1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중 심리검사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저번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17번 같은 문제를 공부하실 때와 예, 직접 시험에서 문제를 푸실 때의 태도가 다르셔야 됩니다. 17번 같은 문제를 보시면 지금 여기 해설지에는 인지적 과정이나 정서 상태나 동기 수준과 욕구 체계, 대인관계 양식은 심리 검사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저 측정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17번이 시험 문제에서 딱 나왔다. 그러면 딱 보시고 5번 행동 관찰이구나 체크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읽고 있지 마세요. 심리 검사로 행동 관찰을 측정할 수 없는 게 한 100%가 아니라 한 500% 정확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답이 정말 명확한 것은 빨리 체크하고 2번 읽지 말고 넘어가셔야 시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시험을 보는 요령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고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예, 문제를 2번, 3번 읽고 계속 생각하다가는 정말 시간 부족으로 문제를 다 못 푸시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시간이 짧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예 틀린 답, 그러니까 답이 정확하게 이것은 아닌 것이다 하는 거는 체크해 놓고 넘어가세요. 2번 다시 보지 마시고. 공부할 때는 다 아셔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지금 심리검사로 보기에는 1, 2, 3, 4는 전부 다 측정할 수 있구나. 5번이 안 되는구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담자의 바람직한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상담자의 바람직한 자세 및 역할 중 내담자를 판단하지 않고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정의만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자, 마찬가지로 1, 2, 3, 4, 5번에 있는 보기에 있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경청, 진실성, 반영이 무엇인지 다 공부는 하시되 시험을 보실 때는 바로 이거다. 이렇게 정의를 묻는 문제가 흔치 않아요. 쉬운 문제입니다.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상담자가 내담자를 판단하지 않고 온전하게 받아들여 주는 건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네. 그리고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은 빈칸에 알맞은 번호를 써놓으시오 되어 있죠. 지금 보기가 7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 결정의 원리,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 수용의 원리,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비밀 보장의 원리입니다. 이거 전부 다 네, 상담사가 가져야 하는 태도 맞거든요. 정의를 그냥 이렇게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정의를,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볼까요? 상담자는 개인의 개성과 개인차를 인정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게 상담해야 한다. 이 문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 개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6번 개별화의 원리이고요. 19번의 답은 첫 번째 거는 6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담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상담자는 그 감정 표현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난하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해서 두 번째는 5번이 답이고요. 그리고 자, 내담자가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면 물론이거니와 상담자가 여기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반응하고 또 촉진해야 돼요. 우쭈쭈 우쭈쭈 하는 거죠. 계속해야 돼. 통제된 정서에 관여해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도록 상담자가 계속 이끌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그 다음 상담자는 내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것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태도로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으로 참 많이 나오고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3번 수용의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내담자가 잘못이나 문제에 대한 결과를 얘기했을 때 질책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랬어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고 상담사가 야단치면 안 돼요. 상담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물론, 잘했어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것도 꼭 좋은 태도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적절히 받아주고 안아주고 뭐 칭찬할 건 칭찬해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상담은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자기 결정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게 말을 보시면 애매하게 맞는 말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7번처럼 상담의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비밀 보장의 원리 깔끔하죠. 보시면 제가 개념 정리하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막 섞어놓지 않았어요. 6, 5, 4, 3, 2, 1, 7. 이게 19번의 답의 번호이고요. 네. 따로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해설지에는 19번 해설을 넣지 않았습니다. 자,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중 접수 면접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을 모두 골라라. 자, 접수 면접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처음 만났죠. 그러니까 A번 내담자의 외모 및 행동 관찰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자, 20번에 일단 A번 맞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에 대한 전의의 내용 파악, 처음 만난 사람한테 무슨 전의가 있겠어요. 그래서 B번은 아닙니다. 자, C번 내담자의 스트레스 원인 기술 접수 면접에서 하셔야 되는 거 맞고요. D번,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심리적 지원 체계를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알아낼 수 있을 만큼 알아내야 합니다. D번도 맞고요. 그 다음 내담자의 신체적 기능 이상 관찰, 행동 관찰에 들어가죠. 이것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내담자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도 파악, 가족 관계나 뭐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F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A, B 빼고 A, C, D, E, F인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1번 한번 보세요. 상담 초기의 구조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구조화는요. 자, 여기 써 있는데 상담자가 상담의 진행 방법과 방향성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는 과정으로 초점을 잃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담 초기의 구조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비밀 보장 1번 해야 되고요. 2번 상담 회기의 기간과 상담 횟수 이야기해야 되고요. 물론 상담에 대한 비용에 대한 얘기도 이때 들어가야 됩니다. 자, 내담자란 무엇인가, 상담자란 무엇인가 얘기해야 되고, 예, 상담 목표 같이 정해야 됩니다. 자, 행동 관찰은 해야 되는데 피드백 전달은 아닙니다. 그렇죠? 행동 관찰에 대한 상담자의 의견, 이 피드백은 심층적 탐색과 예, 이 내담자의 자각이 이루어지는 상담 중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써 있잖아요. 28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에서 다시 나와요. 자, 22번은 빈칸 채우기네요.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상담 중기에 사용되는 기법으로 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을 상담자가 발굴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고 내담자의 긍정적 동기를 발굴함으로써 내담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상담의 방향도 정하는 것. 굉장히 줄줄줄줄 긴데요.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심층적 공감입니다. 자, 22번의 첫 번째 네모칸에 들어갈 거 심층적 공감이고요. 또한 내담자의 행동에 대해 상담자가 이렇게 보고 관찰하는 것을 전달해서 그쵸? 내담자의 변화를 지지하거나 또는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도록 이렇게 알려주는 거를 예,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정적, 교정적, 인정적, 예, 교정적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갈 것은 피드백. 그리고 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불일치와 모순을 상담자가 알려주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 직면입니다. 직면. 일명 뭐죠? 직면 돌직구. 그쵸? 이렇게 세게 던지시면 안 됩니다. 후려치기. 예. 조심하셔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예. 직면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상담이 끝나는 경우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직면은 그만큼 아프니까요. 예. 자,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참조 체계를 제공하고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 새로운 참조 체계다, 가설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네, 해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네모칸에 들어갈 거 심층적 공감, 두 번째 들어갈 거 피드백, 그 다음에 들어갈 거 직면, 예, 그 다음에 들어갈 거 예,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23번 한번 볼까요? 네. 여기까지네. 네. 자, 다음은 상담의 초기, 중기, 후기 중 어느 시기에 이루어진 행위인가? 지금 나왔죠? 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심층적 공감, 피드백 주기, 직면과 해석은 예, 2번 중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13번에는 답이 2번이네요. 자, 24번. 상담 종결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그러면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은 뭐겠어요? 예, 상담 종결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인 겁니다. 그렇죠? 자, 내담자의 초기 문제와 증상이 감소 혹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종결하기 전에. 내담자의 상담 원인이 되었던 스트레스 유발 감정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되지 않더라도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하는 거겠죠. 내담자의 대처 능력과 자기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자, 그리고 4번. 내담자 스스로 자신이 획득하고자 또 원했던 영역에서 그런 발전이 있음을 확신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상담의 종결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5번은 예, 보세요. 상담자나 내담자가 현재 진행되는 상담 회기에 대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좀 더 진행한다가 아니라 뭘까요? 예, 상담을 종결해야 되는 겁니다. 상담을 종결해야 한다. 가슴 아프지만, 네. 리퍼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상담자와 내담자도 분명히 케미가 있어요. 그쵸? 예, 궁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상담사라고 하면은 상담을 이제 권해달라고, 소개해달라고 얘기하시는 지인들이 꽤 계신데, 그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최소한 3명은 거쳐갈 각오를 하라고 해요. 처음 만나는 상담자가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면 참 좋겠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픈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접기에는 상담이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예, 최소한 3명 정도 만나보고, 그것도 서로 다른 스타일로 만나봐라. 그래서 맞는 사람을 찾아가라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로 버티지 말라는 얘기도 꼭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상담자가 이러나 저러나 좀 힘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 이 상담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으면 완곡하게 후려치시면 안 되고, 네, 완곡하게 좀 상담사를 바꿔보는 것으로. 근데 바꾸라고 하면 또 잘 안 바꿔요. 예, 잘 버틸라 그래요. 상담자만 힘들죠. 네, 잘하시면 됩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평균 회기가 10회기 미만인 상담에 적합하지 않은 내담자는, 자, 단기 상담에 대한 정의인데요. 여러분, 단기 상담이다 하면요. 여기 있죠. 단기 상담, 단기 상담. 예. 몇 번 정도 되는 걸까요? 단기 상담이. 예.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총 25회기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24회기까지거든요. 근데 자, 한 달에 우리가 몇 주죠? 4번이잖아요. 한 달에 4번. 이 기본일 때 6개월이 24번이겠죠. 그래서 모든 상담의 6개월 미만인 상담, 6개월 안에 진행되는 상담은요, 전부 다 단기 상담입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단기 상담을 하고 계시는 거였죠. 그렇죠? 저도 물론 2년, 3년 된 내담자들이 있긴 합니다. 많지 않은데요. 그런데 대부분 6개월 안에는 끝납니다. 우리는 모두 단기 상담만 하고 있는 거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네. 특히 EAP 같은 경우에는 10번 이상 주는 데가 잘 없는데, 네. 간혹 한 20회기 주는 데가 있던데, 네, 전부 다 사실은 단기 상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보시면 평균 회기가 10회기 미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평균 회기가 10회기면 이건 거의 뭐 초, 초단기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스쳐가는 만남, 네, 스쳐가는 만남. 근데 이게 확실히 좀 실정이 안 맞는 말이긴 한데, 저도 여기에 되게 회의가 들어서, 그러니까 내담자를 만나서 한 10번 만나서 이제 겨우 좀 라포가 형성이 될랑 말랑하고, 이제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 더 이상 상담 얘기가 이제 없어서 상담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몇 년 하다 보니까 다시 오십니다. 예, 회기가 생기면 다시 오세요. 제가 EAP 상담을 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저명하신 슈퍼바이저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특성상, 예, 상담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상담자는 여기서 끝내는 걸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다음 상담자한테 이 내담자가 찾아가면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상담자의 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저는 그 말을 정말 귀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은 대부분이 초 단기 상담이라는 거. 그래서 25번 문제가 되게 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상담을 하시는데도 좀 도움이 될 만한 문제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내담자는요, 지금 1, 2, 3, 4번은 적합한 내담자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내담자는 5번입니다. 내담자의 내면이 건강하고 삶의 코칭을 원하는 경우, 10회기로 적당하고요. 그리고 주변인과의 이별 및 상실로 인한 어려움으로 정상 생활에 복귀를 원하는 경우, 지금 여기에 제가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시험에 낸다면 주변인이라고 안 쓸 거예요. 예. 지금 주변인이라고 하면 너무나 애매하잖아요. 이게 애도 상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말장난치기 너무나 좋습니다. 자, 애도 상담은 뭐 10회기 미만으로 적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슬픈 이야기지만 부모님은 어쨌거나 자녀보다 먼저 가실 분들이십니다. 자녀가 너무 어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부모님은 자녀보다는 먼저 가게 돼 있어요. 자녀가 먼저 가면 그게 더 큰일이죠.
그리고 배우자인 경우에 배우자는 누가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예, 사이가 좋다는 가정하에 네. 아유 이 왼수 빨리 안 가나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경우 빼고 배우자 어 배우자나 자녀를 상실했을 때는 아유 10회기가 뭡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사망, 그쵸? 부모님을 잃은 경우에 정상 생활에 복귀를 원하는 경우는 10회기 미만이 괜찮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디테일하게 보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좋은 보기는 아닙니다. 요거 가지고 말장난 칠 수 있어요. 예. 뭐, 배우자 사별, 자녀와의 뭐, 이렇게 죽음으로 인한 이별에 의한 어려움으로 정상 생활에 복귀를 원하는 경우는 10회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애매하게 주변인이라고 써놨죠. 그쵸? 예. 애도 상담은 회기가 짧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두셔야 됩니다. 한상식 문제가요. 뭐 다른 자격증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네. 아, 말장난 일색입니다. 그 말장난에 넘어가시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아, 이거 살살 꼬아내거나 헷갈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봐두시는 걸로. 네. 자, 그리고 3번 보기. 급격한 환경적 변화로 구체적 적응 방법의 조언을 원하는 경우, 네, 10회 미만의 상담에 적합하고, 자신에 대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변화 요건을 제시하는 경우, 잘 준비된 내담자이고, 예, 자기가 상담으로 인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오는 이런 내담자면 땡큐죠. 네, 10회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5번 보기는 이거는 10회기 미만 정도가 아니라 1년이 지나도 이런 케이스는 힘들 수 있어요. 주호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도움을 요구하는 경우. 아우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쩌라고요. 그죠? 자, 이런 게 예, 10회기 미만인 상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25번의 답은요. 예, 25번 여기 있네요. 25번의 답은 예, 5번입니다. 자, 2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살다 살다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슈퍼비전 기반 상담, 슈퍼비전 이론. 네. 사람 공부하는 거 괴롭히려고 별걸 다 만들었다 싶은 거였는데, 심지어 최근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가 플레밍과 호건인데요. 1953년, 1964년 보면 옛날 거잖아요. 그쵸? 자, 이 뒤양반이 자, 수련을 받는 상담자, 우리 같이 슈퍼비전 열심히 받고 있는 예, 슈퍼바이지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슈퍼비전을 받음으로써 어떤 땡땡과 땡땡을 겪는지를 연구하고 발달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네모칸에 들어갈 말은 네, 어디다 적어보면 될까요? 여기다 적을까요? 네, 26번. 첫 번째 칸에 들어갈 건 성장이고요. 두 번째 칸에 들어갈 건 변화입니다. 자, 수련 상담자는 경험에 의해서 능력을 개발해 가고 이에 따라 슈퍼바이저와 슈퍼비전을 주고받는 관계가 성장하고 변화하게 되는데요. 네, 관계가 성장하고 변하게 되는데, 자, 이거를 이 두 양반이 플레밍과 호건이 막 관찰을 해봤어요. 아, 플레밍과 호건이래, 캠펠. 봤더니, 자, 각 발달 단계마다 서로 다른 슈퍼비전 환경이 요구되고, 또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예, 슈퍼바이저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쵸? 아, 좋은 슈퍼바이저라는 가정하에. 아, 정말 네. 이게 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말은 안 하겠지만, 슈퍼바이저도 골라서 가셔야 된다는 거. 네. 아, 좋고 나쁘고가 있습니다. 네.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쁘고가 있는 것 같아요. 나하고 안 맞는 슈퍼바이저한테 너무 매달려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슈퍼바이저 때문에 상처 많이 받잖아요. 네. 여기까지. 자, 이에 대해 캠펠은 수련 상담자가 발달하는 모습이 참 이거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인간 발달에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예,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잊는 게 너무나 쉬운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데 가끔은 더 성장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그 다음엔 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 초기와 중기와 이제 발전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슈퍼바이저에게 의존하고 충동적이며 자, 처음에는 슈퍼바이저 말이 다 맞는 것 같죠? 틀렸다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예, 저는 왜 이렇게 상담을 할까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가게 되잖아요. 네, 왜 그런 거죠? 네, 옳고 그른 게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규칙과 올바른 행동 양식에 대해서 예, 맞고 틀리는 게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강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요, 굉장히 단순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슈퍼비전을 받는 초기의 모습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제 초기를 벗어났어요. 그쵸? 자, 중기로 접어들면 수련 상담자는 이제 성장과 발달을 거쳤습니다. 성장과 발달을 거치면서 자, 이제는 뭘 하고 싶어져요? 나도 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하고 싶어. 자율성과 독립성의 욕구가 커지고 자, 근데 내가 하는 게 맞아? 내가 정말 해도 될까? 뭘 하게 돼요?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다 거쳐가고 계신 중이신 거죠? 네,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힘든 과정이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당연히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구나 하고. 자, 나도 좀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하고 싶어. 근데 이렇게 해도 돼? 갈등이 생기고 막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미워집니다. 누가? 슈퍼바이저가. 그래서 슈퍼바이저에게 도전적인 자세를 취하고 심지어 지시를 무시하고 자, 자신의 한계를 더욱 명확히 인식함과 동시에 제일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하죠.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후기에 이르면 슈퍼바이저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쵸?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료적인. 아직까지 슈퍼바이저와 겸상을 하며 동료라고 얘기할 수준까지는 못 가는데 거기까지 갈 날이 올까요? 네. 동료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며 자, 여기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요? 자,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정체성의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자, 리트렐은요, 슈퍼비전 역할 활용 모델을 제시하면서 슈퍼비전에 있어서 상담 수련자가 슈퍼바이저로부터 자, 땡땡땡으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마지막 단계가 완성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상적이네요. 이런 때가 올까요? 자, 마지막 세 글자는 바로 독립적입니다. 슈퍼바이저 없으면 설마 못하는데. 네, 독립적. 언제 독립할 수 있을까요? 네. 이해되셨죠? 자, 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담자에게 슈퍼비전이 미치는 영향을 잘못 기술한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는 이론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공부일 뿐, 현장, 필드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나 이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다가는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이 많을 수 있어요. 네, 2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자에게 슈퍼비전이 미치는 영향을 잘못 기술한 것은 그랬어요. 자, 상담자가 상담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및 성장하도록 한다. 맞죠? 1번 맞는 얘기입니다. 2번 내담자와의 관계에 있어 민감하고 객관적인 검토의 기회를 갖게 한다. 우리가 슈퍼바이저님한테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다시 나를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잖아요. 슈퍼비전 우리 같은 수련 상담자에게 미치는 영향 맞습니다. 자, 3번 보세요. 슈퍼바이저의 지시에 따라 상담 방향을 적절하게 바꿀 수 있다.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4번. 슈퍼바이저의 독립성에 의해 상담자가 상담 과정의 결함을 탐지합니다. 맞습니다. 5번. 상담자의 성장을 위한 지지와 발전을 슈퍼비전을 통해서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가 틀렸죠? 네. 필드를 중심으로 보면, 실제로 일어나는 슈퍼비전에 대한 영향력으로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자, 2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자, 슈퍼바이저의 지시에 따라 상담 방향을 적절하게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슈퍼비전이 상담 방향을 바꾸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슈퍼바이저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슈퍼바이저께서 우리한테 슈퍼비전을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맞는 거예요. 얘기를 할 때, 제가 상담 방향을 잘못 잡았네요. 수정하죠. 수정해야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상담 잘못하고 계시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 어린 시절을 탐색하면 뭐해? 현실에 집중해야지. 라던가. 아니, 현실만 드립답하고 앉아있으면 뭐해? 5년이 과거였는데. 어린 시절 탐색부터 하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는 상담은, 슈퍼비전은 좋은 슈퍼비전이 아니다. 네. 그래서, 3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긴 하지만, 네. 자, 냉정하게 말하면, 슈퍼비전은 상담자의 수련에 있어 성장과 발달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지시하고 강요하는 그런 변화를 강요하는 그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네. 현실은 현실, 이론은 이론. 두 개를 헷갈리셔서는 안 됩니다. 자,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번 보시면, 상담의 초기 단계에 다루어야 할 내용을 골라라. 상담의 중기 단계에 다루어야 할 내용, 상담의 종결 단계에 다루어야 할 내용을 골라라. 제가 A부터 N까지 쭉쭉쭉쭉 써놨어요. 위에 4개는, 예, 여기 A, B, C, D잖아요. 위에 4개는 4개, 예, 초기 거고요. 그 다음에 E, F, G, H, I까지 5개는 중기 거고요. 마지막 5개, 예, 는 종결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쭉 한번 볼까요? 내담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주호서와 관련된 감정 탐색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평가하고 상담 구조와, 예, 구조와 초기 단계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담의 목표 설정하는 것도 초기에 꼭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중기로 넘어가면 내담자의 통찰을 유도하고 통찰에서 깨달은 점을 행동으로 예, 행동으로 옮기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쵸? 자, 그리고 상담 진행 상태를 점검하고 내담자가 어떤 변화를 겪는지 평가해야 되고 직면과 저항을 적절히 다루게 했는데 네, 직면은 정말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 내담자의 지속된 행동을 관찰한 내용에 피드백을 주는 것도 중기입니다. 피드백은 중기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와서 중기까지 왔어요. 보통 종결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회기가 10회기 뭐 이렇게 짧다 보니 저는 EAP 상담을 주로 해서 그런지 종결을 제대로 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별로 없고요. 네, 이거는 현장 이야기입니다. 필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의 특성상, 어, 이렇게 EAP 상담을 하시다 보면 기업에서 1년에 몇 번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2월 달이 되니까, 1월, 2월이 되니까 상담 회기가 리셋이 돼가지고 다시 찾아오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하고는 뭐 작년에 상담하고 종결하고 또 시작하고 종결하고가 아니라 그냥 텀을 길게 두고 쭉 이어진다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결은 이런 거 꼭 해야 돼라는 강박을 가지시기보다는 예, 초 단기 상담을 하고 있을 때는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은 이론, 현실은 현실. 네. 자, 일단 종결 단계에 다루는 내용은요. 상담 성과를 평가하고 근데 10회기나 뭐 5회기 가지고 뭘 성과를 평가를 하겠어요. 뭐 그렇습니다. 상담 목표 달성 정도 파악, 내담자의 행동 변화 요인 평가, 종결과 관련된 감정을 파악하고 지금까지 얻은 통찰을 실행으로 옮기도록 독려하고 자, 추수 상담 우리 다음에 언제 또 볼까요? 끝나고 나서 한번 오세요 하는 추수 상담에 대한 합의랑 조언을 하는 것이 종결에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29번도요. 줄줄이 많죠. 네. 자, 29번은 좀 자세히 보세요. 즉시성과 해석과 직면과 정보 제공과 요약에 대한 얘기인데요. 29번 문제 같은 걸 좀 많이 풀어보셔야 좀 감을 좀 익히실 수 있습니다. 1번 보세요. 내담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상담이 너무 답답해요. 가슴에 화살을 팍, 그쵸? 자, 세상 일이 왜 하나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상담을 한다고 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되네요. 벌써 5번은 왔는데요. 시작도 안 했구만. 그죠? 자, 제가 왜 상담을 계속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그럼 가!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상담사가 반응을 합니다. 자, 빨리 나아지고 싶은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화도 나고 실망이 큰 것 같구나. 많이 못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한 걸. 그랬어요. 자, 이거는 즉시성인데요. 자, 즉시성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즉시성은 뭐라고 했냐면요. 자,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상담자가 느끼는 것을 바로 내담자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의가 중요해요.
2018년에 제가 면접 시험을 봤는데, 필기도 2018년에 보고, 예. 2018년은 코로나가 있기 전이라, 네. 압박 면접, 죽음의 면접을 제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한상식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밤을 새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면접 너무 겁내지 마시고,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 많이 붙으셨어요. 네. 자, 여튼. 제가 왜 즉시성 얘기를 하는데 면접 얘기를 하느냐? 제 바로 옆에 계시던 선생님이 받으신 질문이 상담자의 즉시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이거였거든요. 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내가 안 걸리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 자, 즉시성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했을 때는요, 바로 정의가 튀어나가야 됩니다. 즉시성은 지금 여기에서 상담자가 느끼는 것을 바로 내담자한테 즉시 전달하는 것을 즉시성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왜 1번이 즉시성이냐? 빨리 나아지고 싶은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화도 나고 실망이 크네. 내가 많이 못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해. 느끼는 거잖아요. 상담자가 느끼는 걸 바로 내담자한테 전달했습니다. 많이 못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해. 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빨리 나아지고 싶은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화도 나고 실망이 큰 것 같구나는 반영입니다. 예, 여기까지는 반영이고요. 많이 못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해 라는 게 즉시성입니다. 두 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반영이 뭐라고 했었죠? 네, 자, 상담자의 말로 내담자의 감정을 전달하는 게 반영. 상담자가 느끼는 걸 바로 얹어주는 게 즉시성. 두 개 구분하셔야 되고요. 2번 한번 보세요. 2번은 내담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절 괴롭히는 상사한테 제출하려고 제가 애써서 기획안을 쓸까요? 그 멍청한 짓이에요. 네. 그럼 되나요? 안 되죠. 네. 그런데 상담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에 성과를 내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상사한테 화가 난 것 때문으로 저는 보이는데 맞나요? 잖아요. 자, 말을 애매하게 썼는데 상사한테 화가 난 때문으로 보이는군요. 가설입니다. 그래서 해석입니다. 2번 답은 B번 해석이고요. 3번 보세요. 내담자가 늘어집니다. 저 주말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프로젝트 회의는 바로 월요일에 시작하는데 말이에요. 예, 상담자가 위로는 안 해주고 프로젝트 회의에서 인정받고 싶다고 했는데 주말을 그냥 흘려보내버렸군요. 그냥 돌직구를 갖다가 예, 이게 직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 4번 보세요. 내담자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한 열흘쯤 굶으면 살은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상담자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요. 자, 열흘을 굶으면 살은 좀 빠지는 것 같겠지만 사실 근육 손실도 크고 몸의 기능도 망가져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이 상담자의 말에 감정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네, 이런 걸 정보 제공이라고 합니다. 건조하게 이야기를 했죠. 4번에는 D번, 예, D번 정보 제공. 자, 그리고 5번 볼까요? 상담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예, 요약이죠. 예, 새로운 회사에서 관계가 두렵지만 도전해보고 싶은 일들도 있고 사람들과도 한번 잘 지내보고 싶은데 도무지 방법을 몰라 힘든 것 같네요. 요약이자 해석일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요거 이해되셨나요? 자, A, B, C, D, E를 하나 끼워 넣으시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3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무엇에 관련된 특징인가? 30번의 답은요. 여기 나와 있죠. 비구조화된 평가 면담입니다. 비구조화된 평가 면담.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접수 면접입니다.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불리하고요. 자기보고식 심리검사에 비해서 타당도가 낮고요. 면접자와 검사자 간의 신뢰도가 낮고 면접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습니다. 동일한 영역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요. 수검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수량화, 체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그렇죠? 면접자에 따라 절차가 다르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됩니다. 수검자의 개인력에 관한 독특한 세부사항을 수집하는 데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구조화된 평가 면담인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접수 면접은 인턴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수련하러 가시면 접수 면접을 인턴한테 시켜요. 이 접수 면접이 정말 숙련된 전문가가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필드에 나와서 예, 상담을 직접 해보면서 느낀 것은 접수 면접을 20회 이상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보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정보를 이렇게 수집해 가는 거를 훈련하는데 또 접수 면접만 한 게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접수 면접은 예, 비구조화된 평가 면담의 대표적인 모습으로서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숙련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예.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수련할 때 열심히들 하고 계셨죠? 네, 계시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15문제를 풀어서 30번까지인데, 어이구야, 시간이 50분 가까이 되었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세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